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는 특정 개인에 대한 원함보다는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원인을 짚기 전에 그 용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왜 그러냐면 묻지마 범죄라는 건 정말 이유 없는 범죄잖아요. 어떤 동기가 따로 없는. 그런데 여의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기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좀 다소 끔찍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랬던 것이고, 또 그 지하철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그 지하철 시민들과 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사소한 시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게 좀 살인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분노를 조절하는 게 좀 잘못돼서 좀 도를 넘는 어떤 상황으로 갔던 거지, 그 이유 없는 범죄까지는 아니니까 괜히 묻지마 범죄 하다가 정말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용어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의 보도 탓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그 나주에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에서도 조선일보가 엄청난 오보를 했죠. 범죄자도 아닌 일반 사람의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 미국 같으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이 걸릴 수 책임질 정도로 큰 오보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이제 자꾸 선정적인 보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론 그 주요 언론사랑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너리에 있는 이 타블로이드판 그 신문들이랑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좀 선정성. 이게 결국은 이제 상업주의의 극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 대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은 막 가끔은 역겹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들은 그래서 이걸 자꾸 보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쩌라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보고 겁을 내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반되는 정부 대책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런 건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연일 이런 강력 범죄들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나 경찰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뻔한 대책들이죠. 이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이 내놨던 대책들의 연장선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또 불신 검문이 부활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국민들한테 강력 범죄를 예방해 보겠다라는 대책을 내놨긴 했는데요. 일단 불신 검문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 예방, 강력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 자체에 이론적 타당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참 불신 검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한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주 당하실 것 같은데. 아니, 범죄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때 모자를 쓰고 수염이 지금보다 좀 더 길렀고 좀 반팔티를 입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제 트렁크에 야구방망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임의동행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건 경찰관 그 아저씨가, 그때 당시 아시죠? 나름 절차를 잘 지키고 저한테 이렇게 너무 억압적인 수단 정도는 쓰지 않았던 것 같아서, 물론 귀찮고 좀 짜증나긴 했지만 그렇게 제가 엄청나게 무슨 제 인권을 침해당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불신 검문이 시행되면 이거에 대한 또 찬반 논쟁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킨다면은 인권 침해 소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실효성이 문제죠. 근데 실효성이 없는 또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 불신 검문에는 한계가 있죠.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신 검문 대상자가 거부를 할 경우 특별히 경찰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법에 없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백변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뭐 불신검문을 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뭐 신분증을 보이게 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우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시내에서 보여주기 형식으로 그 불신 검문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수시로 이렇게 경찰관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괜히 많은데 뭐 출근길에 쭈르륵 줄 세워놓고 이런 모습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 의식도 많이 성장해서 이런 불신 검문에 대해서 뭐 주빗주빗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뭐 당당하게 임의 동행이나 뭐 임의성을 띠는 검문이기 때문에 뭐 부당하다고 느끼실 때는 거부하셔도 되니까 뭐 그런 권리에 대한 인식들만 좀 분명히 하신다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묻지마 범죄는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만 있는 것이죠. 범죄자가 이런 묻지마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리고 경찰을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고요.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 앞으로 채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을 근거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대선 정국의 핵심인데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 경제민주화가 가진 의미겠지만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제민주화는 근본적으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 전에 그와 같은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야만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부는 경제민주화의 칼바람이 훈풍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예, 밑도 끝도 없는 경제민주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이 경제민주화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앞다퉈서 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장의 카드를 여러 후보들이 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적 요구인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는 실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박자가 모두 맞아 들어갈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우리 똑똑한 양병께서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경제라는 개념과 민주화라는 개념이 맞는 거냐, 정치적인 개념인.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1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어떤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요. 2항에는 반면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서 각자의 개인의 어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2항에서는 다시 국가가 어떤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가 어떤 자유방임적인 어떤 경제 형태보다는 양자를 조화롭게 균형을 갖추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데서 경제 민주화 개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려웠나요? 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경제 민주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자라는 그런 거죠. 일단 강한 자가 조금 양보하고 약한 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얻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균형 잡힌 그런 평등을 이뤄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현재 지금 이 대선 후보들 혹은 뭐 양 당에서 이렇게 쏟아져내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이 마치 사회적 양극화의 빈부격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재벌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기엔 굉장히 통쾌해 보일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벌 너도 당해봐라 통쾌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부터 선전포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든 뭐 저렇든 간에 이제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현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김변, 그 헌법 119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겠다, 뭐 재벌 개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뭐 이런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 반면 그 일반 근로자나 대도 뭐 자영업자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경제 민주화가 어떤 개념인지는 차지하고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고요. 뭐 더욱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경제 민주화 이 화두에 대해서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하나의 좀 대세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뭐 순환투자 금지라든가 금산분리 강화 아니면 뭐 기타 뭐 공정거래법을 더 강화한다든가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이 느꼈을 때 그런 법들이 시행이 됐는데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좀 더 현실성 있게 하려면은 뭐 최저임금제를 훨씬 더 강화한다든가 뭐 노동 3권을 더 확실히 보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재벌 개혁하고 뭐 심지어 예전에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는 재벌 해체하자, 뭐 해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왔는데 재벌 뭐 해체하면 뭐 노동자들이 갑자기 뭐 월급이 2배로 인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 일단 저도 좀 일단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얘기가 뜨겁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 민주화.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뭐가 달라지긴 할 것인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서로 얘기하는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양변이 정리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건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여야가 공이 똑같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뭐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아까 김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출자재 제한이나 금산분리나 굉장히 큰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민들이 어떤 경제 민주화를 외치게 된 그런 바탕에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라든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작은 서민이라고 했을 때는 서민 경제에 대기업들이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서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은 정말 생활 속에 깊고 그 자잘한 문제들에까지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너무 크게 패러다임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재벌의 반발도 사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오랜만에 제가 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거는 재벌을 개혁하자, 뭐 극단적으로 재벌을 해체하자, 뭐 출총제나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의 그 구조 자체를 조정하고 뭐 확장하는 것을 막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한 뭐 불균형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뭐 지금 뭐 요번에 김승현 회장 그 법정 구속된 걸로 봤을 때 뭐 보면은 이제 대기업 회장들도 횡령 배임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좀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요. 현행 있는 법을 기초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뭐 정확한 감시를 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면 지금 말하는 이런 금산분리를 극단적으로 재벌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 폐지되었던 이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순환 출자 금지 이런 제도들을 시행할 거면 그 진짜로 엄격히 그러니까 현 소위 이제 재벌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이제 가장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겠죠. 근데 이제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도를 두었지만 뭐 예외 조항을 둔다든가 아니면 퍼센티지를 높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구멍 두면 좋지 않겠고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안정된 고용 그리고 좀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을 좀 최소화한다든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를 좀 제한한다든가 뭐 최저임금제를 좀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일반 서민들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규제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이런 보다 현실화된 제도를 강화해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순환출자 금지라든가 출자 총액 제한 부활 이런 제도들은 제가 대기업들과 차기 정권이 좀 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딜을. 예, 시행할 거면 엄격히 하던가 좀 딜을 해서 뭐 니들이 좀 신규 투자를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완벽히 하다든가 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너무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현 정권이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면서 대기업에게 많은 특혜들을 주고 밀어주기 식으로 했는데 그 결과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 수출도 잘 되고 해서 대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본다면 이 대기업들이 번 돈을 풀어서 그 이른바 낙수 효과죠. 그 돈들이 서민들, 일부 중소기업들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돈만 쥐어지고 또 공장은 임금이 싼 해외로 자꾸 돌리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친기업 정책, 재벌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주어졌던 재벌들의 특혜들을 좀 폐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돌리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벌 개혁을 하냐 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재벌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재벌이 무슨 사회 악인 것처럼. 저도 뭐 제가 재벌은 아니니까 저도 재벌 편들 이유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그런 주장들은 이게 무조건 재벌 니네들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생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낙수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뭐 골목 상권도 다 죽고 중소기업도 다 죽고 그게 왜 다 대기업의 책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뭐 국가에서도 진짜 중소기업을 좀
중소기업에 육성하는 그런 뭐 법안을 만들고 좀 지원책을 현실적인 지원책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기를 대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예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밭을 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갑자기 소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생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뭐 수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수확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뒤처지게 되니까 산신령이 그 소가 없는 농부한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소를 달라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소를 뺏어 주십시오였거든요. 사실 지금 말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게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글쎄 이제 그 용어가 민주화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민주화에 반대되는 거는 독재잖아요. 그러면 과연 현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용어를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게 됐을까?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재벌이 잘해왔다 못해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적어도 잘못돼 있다라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독재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주고 오래된 것들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재벌의 구조는 그게 순환되고 교체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그 굳어 있고 사실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계속해서 정점에 오른 상태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를 못 느끼고 골목까지 뻗어나오는 것도 단순해요. 한 곳의 정점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거기서만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커진단 말이에요. 그 피라미드가 커지면 결국에는 바닥으로까지 뻗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백변이든 소를 뺏어야 될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를 뺏으면 전체적으로 생산력 자체가 감소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국가 경제 성장하고 성장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정권 하에서 세계 경제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그리스 망가지고 저기 스페인도 망가지고 뭐 이태리도 망가지고 유럽 좀 이런 말하면 좀 거의 작살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재벌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재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생긴 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버텨오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또 손발을 잘라내고 그 구조조정하고 그 순환 출자 뭐 출자 총액 제한하고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20조 가까이 뭐 몇 개 회사만 해도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들면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기업이 하겠죠. 일단 뭐 그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기업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그 하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고 있어요? 결국 그게 소비자의 몫이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기업이 죽으면 경제가 죽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라는 게 저는 한 번도 검증돼 보지 않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입법이나 행정 부분도 법이 갈린다,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사법시험 1회 변호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치적인 체제를 갖춰나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니까 이분이 사법시험 1회를 합격하시고 31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맡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뭐 40대 이미 검사장도 하셨지만 그리고 다른 일들로 물러나시고 후배들이 나왔고 이렇게 됐지만 만약 그분이 그러면은 계속 계셨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러면 요즘 뭐 사법시험 수석을 했거나 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친구는 그보다 역량이 없어서 그럼 31살에 경찰청장이 못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사회가 처음 우리가 기반을 쌓아갈 때 필요할 때는 앞에서 탁 치고 나가주는 리더도 필요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는 이 역할들을 나눠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검증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검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거는 시행을 했다가 정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거야말로 되돌리기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근데 항상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재벌들을 계속 보호하고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잘못됐단 말이에요. 재벌들을 키워줘서
뭐 우리가 특별히 혜택 보는 게 별로 없다. 아까 이제 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대기업이 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를 대기업이 샀냐? 그거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사준 거예요. 밀어주고 국민들 세금 걷어서 그 세금으로 소 사줘서 니네가 한번 생산력을 높여봐라. 그 생산력으로 나중에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이런 개념으로 소를 사준 건데 이 소를 사준 소를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사는 듯한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를 당신만 쓰지 말고 우리들도 같이 한번 써보자. 이런 요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도 제가 경제민주화 자체를 그 용어 자체를 이건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취지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재벌도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 뭐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는데 그 방법을 꼭 재벌의 수족을 잘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이 횡령하거나 뭐 이러면 저 놈들은 뭐 배불리 먹고 막 그 뒤로 그 돈까지 빼돌리고 처벌도 안 받네.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되게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사실 그런 처음에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처벌을 하고 정확하게 기존의 법 제도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왜 소를 뺏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를 두고 같이 소를 쓰자라는 뺏자는 쪽으로 가야지. 방법론의 차이가 아까 처음에도 출자 총액을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돼 있는 제도만이라도 엄격히 적용을 그렇죠. 하면 될 텐데 기존에 보면 저는 지금 정치권들이 서로 이 한쪽 양쪽 다 그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쪽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게 기존에 있는 법도 제대로 안 해왔으면서 이 뭐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뺏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기존 법으로 뺏을 수 있었던 것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공약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그 대기업이 죽으면 망하면 피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 진짜로 뭐 아까 양변께서는 뭐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이게 적절한 뭐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거기 그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대기업이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에 드는 생각이 그럼 누가 피해 보냐? 그럼 결국 우리가 피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벌 개혁은 왜 하냐? 재벌들 사실 재벌을 일정 부분 보호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소규모 자영업자가 못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기업 재단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성이 되었던 LG가 되었던 현대가 되었던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다만 이제 보호는 해주되 그럼 다만 현 정권에서 그들한테 그 보호해 준 만큼의 책무는 거의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죽했으면은 뭐 빵집까지 뭐 한다는 소리. 사실 뭐 빵집을 해가 대기업에서 빵집을 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겠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국민 정서상 그건 뭐 용납이 되지 않는 건 용납이 되죠. 대기업 재벌의 자녀가 빵집까지 한다? 이거는 굉장히 뭐 감정상 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들이 제일 겁내하는 것은 뭐 세금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라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있으면 사실 삼성을 규제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전자, 삼성물산, 뭐 삼성중공업, 건설 이런 식으로 다 팔다리를 자르는 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는 제도가 결국은 상호출자, 뭐 출자종합 제한 이런 걸 부활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좀 엄정하게 그 룰을 정하고 시행을 하면은 대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걸 진짜 실행하냐 또 그렇다고 해서 실행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잘라나가면 사실은 뭐 외국 론스타라든가 이런 애들이 또 다 집어먹겠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럼 대기업들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정치적인 거래라도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사실 저 같은 뭐 소시민이 뭐 그런 것까지 뭐 판단내기 어렵지 않은데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MB도 재벌들하고 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정권이 과연 대기업과 딜을 할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좀 걱정이고요. 그렇죠. 그 제가 경제 민주화에서도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거는 재벌 개혁이겠지만 재벌 개혁이 기업을 해체하거나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 소유주, 기업을
그 재벌들을 개인 소유처럼 소유하고 있는 그 재벌 뭐 회장 일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소유 지배 구조를 좀 변경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출자 총액제는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순환 출자 문제 뭐 요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A사, B사, C사 이걸 고리로 이어가면서 전부 지배하는 이런 식의 지배 구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런 규제를 통해서 삼성이 망하지 않아요. 현대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회장님들의 소유 지배 구조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지배 구조를 만들자 이런 측의 주장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데요. 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론적으로 하면 참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전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다 같이 뭐 소외계층까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거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건 좀 막자.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좀 막자. 뭐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한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한 그런 금산분리나 뭐 출자 총액이나 출자 총액 제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결국 그 손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20조 정도 되는 돈이 소요가 된다면 그 돈을 그냥 날리고 말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나는 어떻게 생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이제 구조조정도 좀 될 것이고 뭐 물가도 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또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국가 전체적인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빵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여론으로 결국 안 하게 했잖아요.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 여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대기업의 그런 뭐 부도덕한 경영이나 뭐 기타 뭐 그런 뭐 탈법적인 행동들은 그거는 기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제 생각에는 재벌의 구조를 건드리고 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뭐 이런 그런 것도 순환 출자? 예, 순환 출자. 또 전형적인 기업의 그냥 소유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괜히 건드려서 끊어내는 게 과연 능사인지, 그게 과연 그런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속칭 말한 진짜 경제 민주화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 민주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를 하면서 해야 될 어떤 이익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면 사실 필요 없잖아요. 뭐 경제 민주화한다고 뭐 소외계층이 안 생길 리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 민주화를 자꾸 지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빵집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자꾸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무가 숲에 가서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서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구조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도 햇볕을 보게 해줘야 다품종 다양한 어떤 생산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이 너무나 그 부분이 그게 원인이 출자 총액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나 강하게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지만 적어도 IT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다만 뭐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사용자가 많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좀 공장적인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머리 써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번에 한화 사태 때 이 한화 그 김승현 회장 구속하면서 재판 기록에 이런 얘기 나왔죠. 체험에는 신의 경지다. 보좌기구는 보조기구일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들에 있어서만큼은 살 수 있게 해주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돈 벌고 보호하지 말자, 다 죽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이건희를 떼내자.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을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전 친분도 없고 그분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러긴 한데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가 사실 뭐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애플 같은 회사도 잡스의 의도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
엄격히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은 삼성이 그동안 뭐 끼친 해악이 좀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어떻든 삼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뭐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재벌 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켓이 있는데 아까 저 백변이랑 일정 부분 좀 공감이 가는 게 이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김수현 회장이 되고 이쪽에 뭐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는 전몽구 회장이겠고 자꾸 이쪽 라인에서 뭐 자칫하면은 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 같이 이런 구조까지 건드리는 것이 과연 경제 민주화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아니 이게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여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위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건 서러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자생해서 크는 어떤 거를 못 봐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지금 가진 거를 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있어요. 그럼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뭐, 그냥 하시죠. 뭐 그러죠. 지금 제가 거의 말했던 그래요. 예. 스타일. 이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 결국 민주화죠.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중요한 민주화. 정치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의견을 진솔하게 펼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합리적인 방법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7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그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당초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이버 폭력 예방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것이 바로 기득권층의 의견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 환경이 변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제도 자체의 효용성도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 판결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로 나가 직접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다는 것 같은데 그 실명제가 폐지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그렇게 악플들을 많이 달 것 같고 실명제 쓰다 안 써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서 뭐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저희 막 주민번호 이런 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그게 없어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다시 얻은 표현의 자유. 하지만 반쪽짜리 위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예, 천년만년 재검토가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를 실제로 폐지할 수밖에 없던 계기는 바로 진보넷, 미디어 오늘, 참여연대 등이 함께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역시 우리 양변께서 인터넷 실명제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07년도에 만들어졌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하루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올리거나 혹은 이미 올려져 있는 그런 의견에 댓글을 다는데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예, 제가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백병, 이 제도는 처음부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 실명제라는 개념 자체는 2004년에 개정 공포된 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규정된 개념입니다. 일단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익명성을 악용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도 불투명하고 또 익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 또 주민등록 정보 노출에 따른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이 적절한 통신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 실명 추적이라는 행정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이 많이 비판되고 있었는데요. 김변, 그 이번 위헌 결정의 요지는 뭔가요? 예, 일단은 그 어떤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러려면 그 목적이 이제 충족이 될 텐데, 일단은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죠. 근데 과연 뚜렷한 공익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만, 이제 실행된 이후에 그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접근 못하지 않나.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게시판 정보가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위헌 결정은 향후에 이제 선거 사이트 실명제 역시 이와 유사한 법리가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향후 이제 위헌 문제가 또 논의될 여지는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야기 몇 번 나눠본 것으로도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어떤 딱히 무슨 실효성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지, 아니면 다른 섬세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과 남겨진 숙제들, 4명의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인터넷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시행 약 5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은 여전히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터넷 실명제가 100% 없어진 게 아닌데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변호사들로서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법률 자체만 심판을 하는 거지, 연관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도 없애겠습니다 하면 이제 국회에서 폐지하는 걸 의결하게 되니까 지금 분위기는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유튜브에서 1억 건이 넘는 조회가 있었다 그러죠. 해외 유명 스타들의 패러디도 뒤를 잇고 있다고 하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 다 들어보셨죠? 이 강남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변호사님 춤도 추실 줄 안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산으로 가네요. 갑자기. 제가 잘 몰랐어요, 강남 스타일. 몰랐는데 제 애기 이름이 민재인데 애기랑 애기 엄마가 이제 둘이서 애기 엄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했더니 이게 강남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따라 추신 거죠, 이제 김 변호사님?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되게 한편에 꽁트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즐기고 있는데, 유튜브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국내 포털들은 이제 사용자들을 귀찮게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의 어떤 서비스들은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도 페이스북 다 이용하고 계시죠? 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미니홈피도 안 했고요. 지금 핸드폰도 2G고.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 옛날에 옳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일단은 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로운 정을 했죠. 일단은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고 지역 설정을 대한민국을 한 상태에서는 게시판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은 여전히 한국어로 할 수 있게 하여서 지역 설정을 다른 국가로 하면 정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시행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여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다는 것을 뭐 전 세계에 드러난 것이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뭐 인터넷 검열국이다, 뭐 이런 오명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뭐 옳은 것인지, 뭐 그 뒤에 숨겨진 뭐 다른 진실, 뭐 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요 주제를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기 굉장히 두려워지는데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일단은 실명제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환영받아야 마땅한 결정이다.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제도였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거의 뭐 우리나라가 인터넷 검열국이니 뭐 그래서 굉장히 나쁜 제도였던 것처럼만 얘기가 지금 되오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완전한 익명성을 가지고 숨어버린다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 연예인들 많이 자살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누구 있었죠? 뭐 타블로도 그랬고 뭐 같은 여러 연예인들이 막 뭐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전적으로 실명제를 폐지하면 과연 이런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회복을 해줄 것이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실효성이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인데 최소한의 심리적인 부담감 정도라도 주는 것이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 지금 4명이 이 방송을 하다가 뭐 혹시라도 악플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면 진짜 막 근거 없는 모험하라 그러면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면 그래도 이름을 걸고 말을 해라. 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못할 말이 아니라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독재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슨 말을 잘못한다면 잡아가서 어디 가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거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저는 이름 걸고 떳떳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도 줘야 최소한의 피해는 줄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뭐 없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뭐 받아들여야죠.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뭐 그냥 다시 익명성을 숨어서 또 무분별하게 막 이런 피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회 구조로 냅둘 것이 아니라 뭐 최소한 IP 주소라도 뭐 옆에 띄워놓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에 그 양반은 뒷간 안 가나라는 말 속담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배설하는 곳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가 있으면 뭐 허리 하악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사회에서도 그 건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사실 건전하다 건전하지 못하다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배설구, 배출구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그 너무나 같은 선상에서 지금 백변이 얘기한 가정은 뭐냐면 똑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잘 하는 공간 내에서는 내 이름 까고 말하라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 그거를 또 그 배제한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노는 곳이 필요하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왜 양반은 뒷갈 안 가냐는 얘기를 굳이 했냐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다면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공간에서 그런 일들을 같이 여기서도 뭐 이름 까고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속된 말로 아닌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이 선을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 차라리 인정해줘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선을 넘어오잖아요. 선을 넘지 않나요? 선을 넘어서 사람이 자살을 선을 넘는 하니까. 선을 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예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제 악플에 시달린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악플 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해야겠지만 연예인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과 일반 사람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숙명이죠. 다 이거 타고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일반 대중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엄청난 오해죠. 착각이고 당연히 악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보다는 최근에 뭐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SNS 통해서 사람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뭐 특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문화들이 이런 어떻게 더군다나 이게 유형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 방안은 없어요. 처벌, 뭐 법에다 처벌은 한다지만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뭐 처벌이 거의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뭐 해봤자 뭐 기소유예 아니면 뭐 벌금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13세 미만 속된 말로 초딩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초딩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근데요, 이게 우리가 뭐 초딩 때문에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명제, 그 실명제라는 게 사실은 너 떳떳하면 이름 까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름을 밝힌다는 것, 그거는 그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떳떳하면 이름 밝히고 다녀라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다닐 때 이름표 달고 다니지 왜 그냥 다닙니까 우리? 그 인터넷 실명제 이유는 범인을 쉽게 색출하겠다 내지는 누가 얘기한지 알아서 내가 가서 뭐 어떤 비난을 한다든가 어떤 나도 답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뭐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김 변호사님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연예인들 마치 인권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니요. 뭐 숙명이라고 막 이러시는데 수인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악플을 다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뭐 자살까지 갔던 연예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악플까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범인을 쉽게 색출하고 뭐 얘를 잡아서 어떻게 뭐 처벌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자기가 글을 한번 그런 정말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릴 때 자기 이름이 뜬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실효성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사람이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아니 거죠. 그거는 피해를 입는 사람을 생각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한번 그런데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죠. 그 왜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그 우리끼리 술을 먹으면서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이 듣도록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그 헌법 공부할 때 그런 거 뭐였죠? 이게 시장의 원리인가? 표현의 시장인가? 그러니까 어떤 자유롭게 풀어놓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걸러질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제발 항상 극단적인 상황에 두고 이게 풀어놓으면 정말 난리가 날 거야라는 가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뭐냐면 그렇게 난리가 내고 그렇게 노는 그런 부류는 따로 두고 제발 그게 선을 넘어왔을 때 엄정하게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공간에까지 우리가 말하면서까지 생각하게 만들지는 말자라는 거죠. 왜 말하면서 지금 사실 저는 말하면서 생각해요. 왜? 이건 방송이니까. 이건 사람들이 보고 뭔가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정말 사생활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한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백변이 얘기하는 어떤 취지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해야 돼요. 왜? 공권력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들여야 할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름을 까라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속칭 말하면 소위 거의 전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도 뭐 후진적인 제도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워낙 그 책임도 많이 부여를 하고 뭐 징벌적 배상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쓸 때 오히려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적 시민 의식이나 그럼 뭐 사이트는 정말 사람 조회수만 늘리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감독이나 그런 거에는 굉장히 소홀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좀 도입해보고
자꾸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갔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면은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는 없겠죠. 근데 현재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이걸 막아놓다 보면 그런 거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혀 있는데 뭐하러 사이트 관리자들이 하겠어요. 근데 이게 막아놔도 계속 있었으니까 뭐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봐야겠죠. 좀 뭐 여담입니다만 그 이 인터넷 실명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던 미네르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미네르바 사건 이후에 뭐 실명제가 거론됐고 뭐 그러면서 미네르바 구속되면서 또 언론의 위축, 뭐 표현의 자유의 위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민주화가 후퇴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실 거 사실 있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뭐 기다리고 있던 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미네르 사건이 사실 뭐 남의 말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정권이니까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그 취지가 예를 들면은 백변이 아까 말씀하신 뭐 연예 악플이라든가 사실 이런 걸 명분으로 일정 부분 또 같이 내세웠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거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봤을 때 현 정권은 제가 추측하건데 오히려 이제 정권에 반대되는 말들 하는 것을 좀 막으려는 시도였는데 그거는 애당초 사실은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침해고 아까 이제 백변이 이제 우려하는 상황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재를 좀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이렇게 서로 구별해야 되지 않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풀어주고 놀 때 만들어주고 아까 그 얘기예요. 제재를 좀 강화해서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실형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적어도 최소한 뭐 민사적으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총을 좀 엄격히 좀 제도적 장치가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MC님이 간단하게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러니까 설명이라도.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우리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이 엄격하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해서요. 영미법계에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발생한 확정된 손해 외에 징벌적이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벌로서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울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손해만 발생했다고 해도 그 잘못 정도에 따라서 아주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뭐 하실 말씀들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이제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가 여론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선거 판세까지 뭐 가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뭐 사실상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개인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이냐,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조화로운 방법,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4명의 변호사와 함께한 서초동 사람들 제7회. 이번 시간에는 경주 경제민주화의 명암과 인터넷 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뭐 어떻게 속이 좀 후련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화제가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